해요? 네. 지금부터 그 농지 투자에 대해서 구입에서부터 관리, 처분, 그 다음에 세금, 수용 이렇게 해서 농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 아까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지금까지의 부동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이 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지 사실상 기업 이익을 추구해 갖고 부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그만 우리가 얘기하는 버스 회사들도 외곽에 가서 버스 종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 나면 거기가 시가지가 되면서 높은 값을 받고 또 외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저부터도 우리 애들한테 부동산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안 해요. 부모로부터, 주위로부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배웠다고 그러는 거는 내가 결혼하고 전세방을 얻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부동산이란 그 자체는 무언가요? 내가 살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시되는, 그러면서도 너도 나도 꼭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그러면서 부를 이루려면 또 부동산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그것을 질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부동산의 꽃, 땅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짚어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예를 알면은 돈이 되는 거죠. 여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누구에게나 대박을 내주는 부동산은 없다는 거, 이것만큼은 명심하시고, 또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대박을 내주는 그런 부동산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근데 부동산을 제대로 한다면 노후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땅 투자의 꽃 중에서도 소위 제가 이게 조금 이게 농지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또 저 핵심적인 거. 그래서 농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그 물건의 가치 분석하고 그 취득하는데 어떤 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자금이나 내가 기간이나 시기나 그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투자한 후의 관리 방법이나 문제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재산하고의 어떤 연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검토를 하고 해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보시고 뭐 보시고 다 보셨지만 모든 법에는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목적과 용어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 용어 정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에 1조가 대부분 목적이고 2조나 3조의 용어 정리라 그래서 그 법에서 쓰는 용어를 총 정리해 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보시든지 간에 소홀하게 넘기고 그동안은 그러셨는데 이 용어 정리만큼은 확실하게 익히고 가셔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농지는
지목이 불구하고, 농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다. 이걸 뭘로 쓰든지 간에 농지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시설하고 농축산물, 시설물 부지도 농지다. 그 다음에 지목여해에 불구하고 농지로 3년 이상, 불법이라 할지라도 농지화해서 3년 이상 했을 때는 농지다. 이것이 농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일반 농사예요.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영농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각 법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 법에서.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농지법과 그 다음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다른 법의 일부, 농지와 관련된 법의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소유권 확인이나 세금 감면, 농업 대출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다만 근데 그쪽에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촌 자경이 있는데, 농지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촌과 자경입니다. 제촌, 이것만큼은 농지 투자하면서 잊으면 안 돼요. 제촌이라는 것은 토지 소재지에 살아야 한다. 토지 소재지하고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된다.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살아야 된다. 요거하고 좀 헷갈릴 거예요.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20km. 요 20km는 여기 부천에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요 부천 그 오정동에서 김포 그 신곡 고천면까지는 거리가 불과 7, 8km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땅이 들어와서 연접한 시군구가 되지를 못해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km까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연접한 시군구는 제가 양평놈이라 그랬죠. 양평의 이쪽 서정면,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수리에서부터 연접한 시군구인 홍천군 인제 내린천 그 끝에까지 건 100여 킬로가 가까이 되거든요. 한 7, 80킬로가 넘어요. 근데 연접한 시군구라서 그것은 제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셔라. 그 다음에 자경은 농사를 짓는 것.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지어야 되는 것. 이것이 자경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큼은 농지 투자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두 가지만큼은. 그 다음에 농지에서 가끔 가다 비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모양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여기도 가끔 가다 지금도 비과세라는 말을 농지에서도 써요. 왜 그러냐? 소득세법에 보면 8년 이상 제촌자경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이것보다 무서운 게 조세감면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조특법에 보면은 8년 이상 제촌자경은 2억원까지만 감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조특법이 상위법이 되죠.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세법에 있는 비과세라는 용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농지 이거 할 때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비과세는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감면은 뭐냐? 8년 이상 제촌자경만이 이렇게 감면을,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감면을 해준다.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면만큼은 신청주의예요. 비과세는 신청을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감면만큼은 내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세금이 나가버려요.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세금이 그냥 나가요.
또 내가 몰라서 세금을 그냥 냈어. 감면을 안 하고. 그러면 낸 세금을 그 국세청 담당자는 알아요. 아는데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아요. 알아서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 냈다고 신청을 하면 돌려주는데 알아서 너 이거 잘못 냈어 그러니까 갖고 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 감면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여러분들 공항 나가시다가 양주 사오셨죠? 그렇게 일정 요건이 될 때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거, 면제해 주는 거. 농지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 지역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 자금은 어떤 자본으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금 관계는 어떤 부분으로 내가 할 건지, 아니면 세금 상관없이 내가 차익만 많다면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 주체는 내가 직접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직접 한다면 내가 세금을 충족하면서 할 거냐, 그거 없이 할 거냐, 그 다음에 투자 시기는 지금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할 거냐. 이 투자 시기는 이렇게 6가지를 총괄해서 판단을 해서 투자 시기를 잡으셔야 돼요. 농지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그 다음에 재촌작용 가능한 농지 투자를 할 것이냐, 재촌작용을 무시하고 농지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투자하시기 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판단을 꼭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유리한 쪽,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 내 친구가 했으니까 나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친구는 되지만 나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해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 간접 투자에서 방법은, 직접 투자는 개인 투자가 있고 공동 투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동 투자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경매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살 적에 지분을 똑같이 경매 투자를 하는, 공동 투자를 하는 이 공동 투자의 개념을 조금 뛰어넘습니다. 여기에서 공동 투자는 저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분하고 셋이서 지금 공동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공동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은 지금 농지 원부가 없어요. 또 서울 사셔. 서울 살으면 부천 땅을 지금 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천에 좋은 땅이 나왔어요. 제가 부천 살아요. 그러면 두 분의 돈을 가지고 저하고 와서 제 이름으로 투자하는 공동 투자. 투자는 공동 투자인데 명의는 저로 하는 것.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구입할 수도 없는데 구입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세금의 세테크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노리고 공동투자를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공동투자지 다 똑같이 하는 공동투자.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접 투자에 공동투자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일반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공동투자가 비슷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리츠나 펀드 투자, 농업법인을 통한 투자인데, 농업법인 통한 투자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소유욕이 강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법인 통한 투자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소유욕이 강해서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아주 잘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획부동산. 서산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서산 땅 200평 사시면은 쌀 감아주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산 하나 분양하면서 임업조합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산삼을 5뿌리 주겠습니다 하고 5만원짜리 사가지고 30만원에 파는 거. 예. 지금 제일 잘 이용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뢰성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지분으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농지 투자를 하면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일단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은 세테크로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해서 투자 결정이 좀 뭐랄까 간단하다.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투자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겠다. 근데 모든 투자에서는 항상 오늘은 주로 기본적인 걸 많이 얘기할 겁니다. 기본적인 걸. 근데 기본에서 예외적인 투자가 돈이 되고 그 예외적인 거에서 다시 예외를 가는 것이 돈이 됩니다. 근데 이 예외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처음에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셔요. 또 그런 것만 원해요. 또 그런 거를 하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근데 여기에 빠져들다 안 하면 내가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없는데 이런 거에 빠지다 나면 모든 게 흔들려요. 결국 그분이 해주는 거 한두 번, 또 그분이 해주는데 맨날 좋은 거 해주나요? 한참 끌어들여서 해다가 나중에 한 방에 꽉 빼먹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을 좀 많이 다져두신 다음에 요 예는 좀 찾아보시는 쪽으로 하셔라. 그 다음에 구입하는 방법들이나 주체들도 조금씩 다르다. 그 다음에 증명 허가 여부가 있는데 농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다. 아까 제가 원칙이라 그랬죠.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예가 하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놈이 예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안 받아도 돼요. 이게 바로 예예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거에서 또 예가 또 있어요. 증명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 상속이나 시효 취득.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면 요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다 이래요. 투자 방법에서도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가 있고 예가 있더라. 근데 여기부터 생각을 하다 나면은 나중에 이 원칙을 흔들려서 모든 게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항상 익히시고 그 다음에 예를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가시라고요. 취득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농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뭐 공부 확인하는 건 다 아시니까 그렇고 용도 지역도 좀 확인을 철저히 하셔라. 그 다음에 지능 지역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타법 저촉 여부나 그 다음에 현장만큼은 반드시 좀 가보셔라. 그 다음에 농지 투자 시에 꼭 해야 되는 것들 법률적으로 보시는 거 법적인 제약사항 그 다음에 수요층 향후의 수요층은 지금 것이 아니라 내가 팔을 적의 수요층 그때의 수요층이 어떤가 성장성은 있는가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농지의 개별적으로다가 현재 농지는 어떻고 개발행위 허가는 가능성이 있는지 혐오시설이나 제한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셔라.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성향 나지요. 결국은 투자 목적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맞는가 자금 운영이나 내 성향하고 모든 게 맞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 다음에 구입 대상 농지를 이제 한다 그러면 취득을 하고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를 해야 된 후에 구입한 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농지 취득 자격은 모든 농지 아까 얘기했죠? 모든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다. 근데 예외로 허가받은 농지와 상속가 요거는 안 받는다. 이 밑에 나머지는 시효 완성 취득 이렇게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취득하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요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증명 발급 대상자는 농업인이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주말 영농을 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딱 있더라. 법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학교에 재학 중인 거, 재학 중인 학생.
근데 요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또 학교법에 의한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법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애들은 학교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되나? 안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소유 농지를 전부 임대한 사람. 요거는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는 법적으로 안 되고 나머지는 고령자니 장애자니 뭐 우리 장애운이 이런 분들도 되냐 안 되냐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심사하는 그 적격 심사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취득장명 발급 요건은 어떤 거냐? 아까 얘기한 그런 대상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 농업 경영에 하려고 그랬느냐, 1000제곱미터 이상이냐, 농업 경영 계획서가 맞냐, 뭐냐 하면서 쭉 보는 항목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발급정차는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 발급을 하면 해주더라. 그 다음에 자격 확인은 대상 농지의 면적이 맞느냐, 아까 1000제곱미터 그 미만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농기계 확보 방안이 맞느냐.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대를 다 줬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단연생작물의 식물 종류가 부합하느냐. 그 지역이나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에 가능하냐. 그 다음에 복구 가능성. 재배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에 복구 계획서를 내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신청자의 연령이나 조건이나 직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영농 여건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신청자의 영농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거죠. 아까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몇 있었는데 심사는 이렇게 조금 강화해서 한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뭐 이런 데 그 지역 지정한 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저건 없고 6개월 거주라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냥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모든 농지인데 허가는 허가구역 내에 그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취득자격증명은 거주지 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6개월 이상이라는 게 있고 20km 이내라는 거리 제한이 있더라.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뭔 돈으로 살라 그랬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주말 체험 영농 취득이 가능한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시구 읍면장이 발급을 하는데 여기는 시군 구청장이 하더라. 조금의 요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시골의 대주주 아니면은 거의 다가 해당이 안 되고, 조금 해당이 된다면,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에 1000제곱미터 미만, 이거를 취득할 적에 세대당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대당 아니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넘게 되면은 세대당 이게 넘게 되면 일반 영농으로 넘어가니까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인데 사실상 우리 그 헌법에서는 소작제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서 농지법에서 어느 정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 그것도 임대차잖아요. 근데 허용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나서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허용하고 있고 농지 임대차를 대규모 영농에도 내년부터 조금 완화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임대차는 어느 정도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투자 시에 그 하는 거는 내가 제촌 작용을 할 것인지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할 것인지 농지 전용으로 할 것인지 개발 대상 가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틀에 큰 틀에서 우선 결정을 하시고 하셔라.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은
신규로다 농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신규인데 경곡마루다가 조금 예지의 거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신규는 내가 취득이 가능한 지역에 하는 걸 얘기했고, 요 경곡매는 취득이 가능하지 않은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존 소유한 농지를 가지고 지금 농지 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 농업인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면, 농업인이 된다면은, 면적이 작은 것도 구입이 가능하다. 1제곱미터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종농업을 일반적인 농사를 할 때는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시설 영농을 할 때는 330제곱미터가 넘어야지만 취득이 가능해요. 그 미만 것들은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작은 것도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거주지 제한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리고 농지 전용을 할 때에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할 적에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낼 적에 양도세를 좀 감면받거나 이 대토를 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8년 이상 제촌작용은 세금이 2억이에요. 돈 남은 게 2억이 아니라 세금으로 2억. 그러면은 지금 10년 정도 보유를 했다 그러면 9억 6천 정도가 남았을 적에 2억 정도가 나와요. 세금이. 근데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3년 제촌작용하고 1억을 감면해 주는데, 이 3년 제촌작용하고 1억을 하는 경우에는 4억 원이 남았을 적에 1억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2억 감면한다니까 2억만 빼주나 그랬는데, 남은 것은 9억 6천일 때 세금을 안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 같은 거를 하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데, 요 정부 지원만큼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을 하시거나 진짜 농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요거는 좀 빼먹을 생각을 하지 마셔라. 투자자는 하지 마셔라. 요건 진짜 농업인을 위해서 좀, 요걸 빼먹는다 그러면 결국은 세금 도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지를 구입한 후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자재 구입에 대한 구입을 하고 농자재 구입에 대한 영수증을 좀 철저히 챙겨라.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어라. 작용을 해라. 경영계획서대로 하고 제때에 농작물을 심고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내가 농사 짓는다는 걸 좀 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 신청은 요것 때문에 농지를 사서 등기가 났으면은 농번기에는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농번기가 아니라면 내년도에, 지금 예를 들어 사신다 그러면 내년도에 농작물을 심고서 농지원부를 신청하러 가시는데, 거주지 시구읍면, 농지가 있는 데가 아니라 거주지 시구읍면에다 한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데,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농지 소재지에 가서 자경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다가 거주지에 농지 원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농지 원부는 아까 제가 세금이나 이런 데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이게 현실에서는 이런 감면 서류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하고 함께 꼭 해야 될 것이, 요즘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만 갖고 농업인이라는 걸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서부터는 농업경영체라는 걸 하면 농가확인원이라는 게 거기서 발급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직불금도 받을 수 없고, 각종 영농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농협이나 이런 데 대출 받을 때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농협조합원 가입할 때도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옛날에는 요건 없이 농지원부만 있으면 받아줬는데 지금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지금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갈 것 같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에 가입을 하려는데 지역농협에 좀 가입을 하시면 이런 정책자금이나 대출금이나 이런 것, 또 출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하시고, 또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장목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좀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나중에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 서류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속해 있는 농협조합원이 작년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작년도에 보면 1인당, 조합원 평균 1인당 약 한 250만원, 260만원 정도의 환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출자금이라고 그러는 거에 6.45%를 받았고, 나머지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이건 평균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에 따라서는 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평균이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하면 좋은데, 수도권까지는 괜찮습니다. 수도권까지는. 그 다음에 저 지방으로 가면은 적자나는 농협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배당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 우리가 부천에 있는 이 지역이라든가 이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 변두리 농협들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안 되고 이 시내들은 이렇게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해라. 그 다음에 계속 얘기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내가 농사 짓는다는 것을 계속 강화해서 알려줘라. 그 다음에 투자 전략에서는 꼭 해야 될 게 농업인 자격은 반드시 유지해라. 제천 자격 요건을 충족해라. 농지는 가급적 장기 보유하라. 처분할 때는 리모델링이나 개발도 고려해라. 장기 보유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처분할 때는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농지 사후관리에서 그 처분 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소유농지를 그 농업경영계획서대로 하지 않을 땐 처분 명령이라는 걸 받는다.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가 그 농사를 짓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봤는데 매년 조사를 해요. 내가 농지를 농업부서에서 그래가지고 농사를 안 지면 처분명령이라고 하는데, 처분명령 하기 전에 몇 번의 그 소명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소명기회에 설사 못해서 처분명령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성실히 농사를 지으면 처분명령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이런 게 나오면 직접 담당자를 만나세요. 옆으로 빠지만 누구 부탁하고 이러지 마세요. 부탁하면 그만큼 점점 힘들어집니다. 단 둘이 할 거를 주변에 소문을 잔뜩 내서 오니까 봐줄 것도 못 봐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세요. 그 다음에 지능지역 지정관리인데, 지능지역이라는 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의 경지정리되고 안정화된 지역들이 농업지능지역이라는 곳이다. 여기는 향후에 FTA가 발표되고 한다면 더욱더 보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데다 하셔라. 그래서 이런 데도 해야 되는, 아까 제가 원칙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의가 있다 그랬죠. 이 농업진흥지역은 가급적 그런 거 아니고 투자로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경우에 있다. 해제 요건에 해당돼서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집단화가 갈리거나, 만 제곱미터죠? 여기 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분리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하셔라. 예라니까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곳에다 하면 돈이 된다. 예를 하나 드리는데 오늘 여기 안 왔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 중에 직접 이 땅이 해당된, 요 땅이 해당된 거예요. 요 땅이.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전체가 다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여기가 다. 진흥지역이라서 여기가 생산녹지 지역이었는데 요 장호원 가는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분리가 됐어요. 도로가 분리가 되면서 요게 면적이 조그맣게 남다 나니까 이것이 자연녹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자연녹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이곳이 이 도시지역이 아니었고 A지역이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다 그러면 지역 자체가 농림지역에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요 옆에 다 개발됐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외적인 투자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만 찾으면 기본을 모르고 가면 잘못하면 당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경제정리되고 농업진흥지역은 조금 배제해라. 투자로서는. 그러나 이런 지역은 또 찾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촌요건하고 입증자료. 아까 제촌요건에 대해서, 제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제촌요건은 이런 것인데 그럼 입증자료는 뭐가 있냐? 주민등록은 무조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안 되면 안 돼요. 2005년도까지는 안 돼도 됐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돼도 실거주 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과금 영수증을 좀 많이 확보하셔라. 그 다음에 그쪽에서 쓴 생활거래 내역을 하셔라. 그 다음에 조합원이나 단체활동, 그 다음에 인허보증. 이런 것이 내가 제촌으로 할 때는 입증 서류들이다. 그런데 요거만 있고 내가 물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제대로 잘 사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고 서류 조금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거를 하셔라. 그리고 통장 카드 이런 거 얘기했는데 통장 카드는 카드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쪽 지역에 가서만 쓰시는 카드를 하나 해 놓으시라고. 통장도. 요 농사 짓는 거와 관련된 것만 여기서 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료 달라 그러면 그거만 딱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쓰는 통장에서 막 뒤섞여서 카드도 뒤섞여서 하면 내 거 시시콜콜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 전화요금 그 재미난 사례도 있는데 얘기할 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요건은 아까 농사 짓는 건데 그럼 입증자료는 뭐냐? 아까 얘기한 농지원부 직불금한 건데 이건 직접은 아니고 저기서 하고 조합원 증명, 자격증명, 농가 확인원 농업경영체 등록 원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재구입 내역들 그 다음에 농사 관련해서 식사 때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매 실적이나 도정료나 판매한 거나 요 택배가 있는데 내가 가족들한테 내가 농사져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택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라. 그러면 판매 입금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것도 판매의 하나의 서류다. 입증 서류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붙여줬을 때 이런 것도 갖고 계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을 적에 100% 인정해 주는 건 세금계산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 영수증만 해줍니다. 간이 세금계산서는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있으면 해 놓으셔라 이런 얘기. 있으면 왜?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갖다 내고 나 이런 게 있어 해놓은 게 조금 낫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앞에 세 가지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으로 활용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그런 용도 지구 지역을 변경을 하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고, 규제 행위에서 해제돼서 할 때가 있고, 분할 합병이 가장 많은 방법이고, 그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간단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조정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타용도로 하거나 도로를 낸다거나 성토 절토를 한다거나,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 개발을 안 하고 단순한 개발 정도, 단순하게 가치를 높이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그 지역에 맞는 걸로다가 해서 하는데, 이렇게 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이나 시설비나 취득세나 뭐 잡비나 해서 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발은 가급적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마셔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많이 다니시고 또 앞으로 많이 접촉을 하시게 될 텐데, 토지 강의나 이런 그 토지 부분에 하여튼 토지 투자 강의를 많이 가시면 개발을 많이 권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요새는 수익형이 대세니까 옛날같이 장기 보유 투자는 하지 말아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토지 투자를 이걸 하다 나면 어떠냐? 개발을 하다 나면 비용 이빠이 들어가고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돈 버냐? 그거 시킨 분이 돈 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팔 때는 고려는 해볼 사항이에요. 마지막에 팔 때는. 그러나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염두에 두고 하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땅을 사셨으면 자기 땅을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데 가서 내 땅을 딱 쳐보고 내가 이거를 지금 창고로 쓰려고 그런다. 창고 딱 치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쫙 나와요. 그러니까 내 땅을 산 걸 가지고 지금 이게 개발되냐 안 되냐 뭐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요새 저 착한 금저씨가 아닌 네이버에서 물어보는 거 많은데 거기 묻기 전에 한번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가능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묻기 전에 한번 알아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을 하게 될 때, 어떻게든지 하게 될 때는 그 관계법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용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법규 같은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농지 전용을 하나 한다고 개발을 하나 하면은 법만 100 몇 개래요. 100 뭐 10 몇 개 어쩌고 그랬는데 하여튼 100 몇 개. 조례까지 다 합치면 지금 한 400개 정도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가능하면 하시면 되고, 개발 비용은 요게 지금 그 아까 지금 개발을 권유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집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할 비용이라고 그러고 조금 갖고 가요. 분할 다 해놓으면 이제 길 내야 된다 그러고 또 조금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지어야 된다 그러고 건축 허가비가 얼마 듭니다 그러고 갖고 가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얼마라고 들어가요. 이게 찔끔찔끔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정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돈 들어가는지 모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개발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략이라도 뽑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할 때는 가급적 개발하지 말고 화장만 시켜라. 아까 리모델링 그거만 하고,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허가만 받아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에요. 허가만 받아서 매도하는 거.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개발 허가 받아서 2년 내에만 착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아까 처분할 적에 가서 하라 그런 거가 이런 거거든요. 처분할 무렵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가서 이거를 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같이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서 그 지역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런 땅이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꼭 그걸 개발을 안 해도. 그래서
굳이 내가 개발을 해야 된다. 수익성 부동산 자꾸 찾는데 수익성 부동산은 나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소개하시는 분이 네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수익형이에요, 그분이. 그 다음에 용도 전용 가능 여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라. 농지 전용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시고, 처분 정략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제촌작용의 조건이 충족됐나. 개발을 하는 것과 개발을 해서 매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나 분석을 해보고, 세금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지역이 수용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보시고, 처분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시는데, 여기서도 매매도 있고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대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재산이 많다면 일괄해서 할 건지 분산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라.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돈이 많이 남을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촌작용을 이렇게 충족해서 하면은 8년 이상 제촌작용은 2억 가면, 3년 이상 대토는 1억 가면, 2년 이상 제촌작용을 하려면 장기보유공제와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2년 이상이라니까 내가 처음 사서 2년 이상, 그건 장기보유공제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는 내가 땅을 사서 옛날에 시골에다 갖다 놨어. 지금 아니면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옛날에 사놨던 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팔으려고 그래. 10년 전에 하여튼 사놨는데 내가 지금 팔으려고 그래. 근데 제촌작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세율이잖아요. 지금 장기보유공제 못 받는 일반세율. 또 지금 그대로 간다면 내년이 지나면 후년서부터는 중과세가 되잖아요. 요럴 때 내가 2년 동안 제촌작용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제촌작용 요건을 맞추면 10년 정도 된 거라면 장기보유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이거. 2년 내가 제촌작용 요건을 맞추면. 거기다가 일반과세로 간다. 그러면 세금이 거의 절반 이상 세이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지. 나 이제 산지 2년 됐으니까 장기보유공제 안 되는데요. 저번에 이 자료만 누가 갖고 가신 분이 이거 틀렸다고 나한테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용은. 그 다음에 의무사용계약,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선 그것이 맞는지 한번 보셔라.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안 될 때는 개발을 해서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하면은 일반세율이나 장기보유공제나 공제비를 털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라. 그 다음에 대토 대상은 3년 이상, 그 다음에 요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지를 3년 이상 제촌작용을 했어야 돼. 옛날 보유한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3년 이상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새로 사는 농지가 지금 갖고 있는 농지의 절반이거나 또는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그러면 대토 대상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1억을 감면받는데 이거를 만약에 새로 산 농지를 3년 이상 안 했다. 그러면 양도세 감면받은 거, 먼저 양도세 1억 감면받은 거, 그 다음에 새로 살 적에 그 농지를 취득세를 50% 감면받았거든요. 그거를 물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벌통 놓고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항공사진이 계속 축적돼가지고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픈 거 하지 마시고 토지 내가 수용이 될 것 같으면 토지 수용되기 전에 그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라. 그래서 이 절차들이 이렇게 쭉 간다 하는 거 보시고 수용 전에 할 내용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제촌작용에 해당돼서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보상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농사도 짓기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배수로를 쫙 크게 뽑게 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배수로는
감정평가 받을 때 농지값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최소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내가 농지를 잘 관리해서 잘 받을 수 있는. 근데 도로가 없어. 또 도로가 없으면 또 감해서 받거든요. 좀 싸게 받거든요. 보상을. 그럴 때는 허가받은 건 아니지만 도로를 임의로라도 만들어놔라. 조그맣게 2m짜리라도. 그러면 도로에 접한 농지라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땅값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수용이 됐어요. 이제 보상 통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받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받기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잘 관리하면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책용지를 받고 양도세 혜택이나 이런 걸 볼 거냐. 그 다음에 요 대체 부동산 취득 시에는 면세를 받는데 100% 면세예요. 여기서는 50%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라. 그 다음에 그 대토 요건이 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기 전에 3년 이상 제촌작용을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토로 인해서는 취득세가 없다. 그 다음에 대토용지는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이하로 준다. 근데 요거 엊그저께 나왔죠? 요거 대토개발 리츠제도 하는 거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거 법이 이게 개정되면서 나온 건데 향후에는 리츠제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요 보상 여기서 대토는 보상 받은 금액 이상은 내가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다른 거는 130%까지 받을 수 있다. 내가 보상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리츠 회사에다가 현물 출자 형식으로 해서 리츠 회사가 개발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나중에 나한테 이익 배분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30% 리츠 회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또 얘기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이 대토를 받는 경우에 이 대토 이원 과세 이원 제도를 좀 대토를 많이 받으시라는 건데 대토를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많이 안 받고 있는데 대토를 받으시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세 이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위례 신도시 것 때문에 한번 찾아다녔더니 좀 여기저기 했더니 세무서가 몰라요. 담당 직원이 아는 직원이 없어요. 이천 세무서에 세무서장까지도 몰라. 과세인이라는 이 제도를 대토해서. 그 다음에 서울 일부 아주 이거 전문이라는 세무사도 과세이원에 대해서 다 틀려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수용보상으로 세액이 3억이 됐을 적에 일단 수용보상돼서 내가 지금 보상할 적에 여기서 이 땅에 대한 양도세는 정산이 돼요. 그래서 8년 이상 뭐 제촌작용했으면 2억 빼주고 또 보상받으면 20% 감면해주고 하는 거 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해보니까 3억이라는 세금이 나왔다. 이 3억의 과표를 해보면은 8억 5,700만 원 정도 돼요. 3억의 과표가. 8억 5,700만 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지금 내가 대토로다가 20억짜리를 받아요. 20억짜리. 대토로다. 20억짜리를 받을 적에 그러면 나중에 팔을 때 구입가가 20억이래야 되는데 구입가가 분명히 20억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3억이라는 세금을 안 내고 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과표인 8억 5천만 원을 뺍니다. 20억에서. 그래서 나중에 팔을 적에 구입가가 11억 4천만 원짜리.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 낼 세금을 안 내고 그 과표만큼을 나중에 지금 대토한 땅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3억 지금 낼 돈을
내가 대토받은 땅을 팔을 때까지 또는 상속할 때까지 3억을 그냥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요 세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토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나 상속도 좀 사전에 해보시고, 또 근저당을 잔뜩 잡아갖고 경매로다가 처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재산이 많을 때는 안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보다 높은 땅들이 있다면, 지금 주거지역이면서 임야인 평창동이나 구기동이나 신월동에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런 데 가면은 그 주거지역으로 돼서 산인데 가보면 공시지가 엄청 높은 땅들이 있어요. 이런 거 경매받아서 갖고 있다가 세금을 내야 될 적에 그걸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더라. 요거를 제가 옛날에 어떤 걸 써먹었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도로가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가. 주택지의 도로가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도로 경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30, 40%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공시지가의 약 한 50% 미만의 낙찰이 돼요. 공시지가에. 그러면은 요걸 도로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갖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양도소득세 낼 게 있을 때, 쉽게 3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낼 게 있을 때 공시지가 3천만 원짜리 도로를 받아가지고 한 1,500이나 1,000만 원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세금으로 내면 나는 그냥 1,500, 2,000 버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지금은 요거를 세무서에서 다 알아가지고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특별한 경우만 받아줘요. 지금은. 도로는. 그래서 아까 주거지역 땅은 가급적 받아주기 때문에 주거지역 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투자 방법이 지금도 투자 방법이다? 아닙니다.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돈 벌었다? 그거 갖고 따라하면 개망신 당하고 쪽박 차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취득시에 취득보유시에 저거는 취득세는 3.4% 정도 됩니다. 3.4% 정도 되고 주택 채권을 사게 되는데, 농지원부가 2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되고 주택 채권은 10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부터 세금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할 때는 100% 감면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분리과세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요. 0.07%니까 거의 세금 낼 게 없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세로다가 부천에 있는 600평짜리 땅들이 지금 한 3억 6천 정도 하는데, 이거 1년에 내는 세금이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분시에 내는 건 여태 얘기했듯이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내시는 거고, 부재지주는 지금 내년도 말까지 일단은 유예가 돼 있고 거기에 주민세가 붙는다. 근데 8년 이상 재촌자격이면 2억 원 감면인데 5년간 합산해서는 3억 원까지 감면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이렇게 팔아서 5억 원까지, 5년 동안에 3억 원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2억 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1년 동안에. 그런데 3년 이상 재촌자격 대토시 1억 원 감면인데, 요거는 5년 동안에 1억 원만 받을 수 있어요. 대토 감면만큼. 이거는 5년 동안에 1억 해서 2억이 아니고 5년 동안에 1억만 받을 수 있어요. 대토 감면만큼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중과세 제외는 거의 넘어가고요. 토지 수용시 세금에서도 일반적으로 일반 세율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것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도 일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2년 전에 했을 때는 20% 감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수령 시에는 25%, 만기 수령 시에는
40에서 50%인데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토 보상 그 과세 이연을 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농지를 지금 땅거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잘못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면 유동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없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것도 그 3년 대토를 계속 한다 그러면 3년 대토를 3년이라 해서 3년에 딱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평균하고 계속 대토를 해 돌아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유동해 쓰면서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전에 상속도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정도 재산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다 가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많이 있다면 나이가 또 65세가 넘어간다면 연금제도도 좀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이 영농제도를 활용하면 지금 주택 영목이지하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좋은 점은 연이자가 4%다. 연이자가 4%고 언제나 갚을 수 있다. 이 돈은. 내가 빌려 쓴 돈, 받은 돈은 꼭 만기가 돼서 갚는 건 아니고 언제나 갚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연 4%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대출을 쓸 것이라면 자식들이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쓴다고 그러면 그 자식한테 내가 돈을 받느니 이거를 맡기고 4%짜리 그냥 내가 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억 원짜리를 65세에 맡겼을 때는 32만 7천 원을 매월 타실 수 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또 중간에 자식들이 내가 팔아서 정리하든지 내가 팔아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해도 이 땅은 많이 남습니다. 주택은 영목이자하면 한 푼도 안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딱 시행이 됐는데 지금 1000명을 12월 12일 날 돌파했대요. 1000명은. 그래서 지금 현재 타는 사람들이 대략 이렇게 돼서 지금 타고 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율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나의 생활비를 주거나 그런다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지금 링크를 걸어서 해놨더니 빨간색이라서 한 개도 안 보이죠. 유인물에 있으니까 한번 유인물에 보시고 이거를 그 부자되기 카페에도 보면은 꼭 알아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농지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농림수산부에는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2010년 업무 편람. 근데 이거는 2010년 거고 내년도가 되면 2011년도께 나오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돼서 각 항목별로 나오는데 이거를 왜 보시라 그랬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각종 농지에 대한 그 전용이라든가 이런 그 업무 처리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지침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여기에 나온 것들이 그 업무 처리 관계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것들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거를 봐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법만 알고 있어요. 법만 알면 된다. 법이 아니라 지침이라고 그러는 예규 지침이라고 그러는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건 왜 알아야 되냐?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으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래서 이 업무 편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지리 회신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카페에 오시면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거기 다 그 해당 페이지로 옮겨져 가지고 그걸 보실 수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보셔라.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유용한 사이트들인데 농지와 그 다음에 농지연금도 있고 토지이용 규제, 그 다음에 산림청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링크가 걸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또 농지 용어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조 자료라고 그래서 한동안 해서 했던 게 있어요. 농지 법령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게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게 제가 금년도에 6월 달에 책을 내면서 요거를 책에다 눌러 그랬던 건데 요렇게 얇아도요. 그 책 분량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책에 있는 분량하고 똑같은 양인데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빼가지고 보조자료라고 별도로 해드렸었는데 300권을 했었는데 어제 갖고 오려고 뒤져보니까 딱 2권 남았더라고요. 제가 보관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요것도 지금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에다가 아예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궁금하실 때 한 번씩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제 그럼 농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농지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제촌자경은 암만 얘기해도 뭐 지나친 게 없다. 그 다음에 2, 3, 8년을 기억하고 5 내지 10년도 꼭 있더라. 이건 뭐냐면 2년은 사업용이 일반 세율로 가는 때고 3년은 10% 감면이 시작되고 대토가 되기 시작을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인정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에 파는 기한이 여기까지예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제촌자경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자경은 2억 감면. 그 다음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 일반 세율로 전환되는 게 8년이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고 다 일반 세율 아니에요. 8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것은 수용지역에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수용지역에서 5년 있다. 5년 이상이면 일반 세율이다. 부재지주다 하더라도요. 중과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농지 매도 시에도 일반 세율로 가는 것이 5년이다. 아까 여기는 근데 3년이라 그랬는데 왜 또 5년이냐? 일반 세율은 5년이고 일반 세율 적용받는 거, 상속받은 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제촌자경한 기간을 인정받아서 감면받고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상속받은 농지에 그 조항이 그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증여해 줬을 때 증여 산입기간 2월 과세 기한이 5년이다.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것은 장기보유공제가 30%로 넘어가는, 이빠이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증여가에 합산하는 기간, 증여 누적 기간. 그것이 5년이다. 물론 여기에는 면제받는, 감면받는 금액 한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2, 4년마다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은 반드시 챙겨보셔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인을 만들고 잘 해야지만 하겠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농지 투자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진짜 농지 투자를 그러면 부동산 투자, 농지는 아니에요. 농지만은 아니고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